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내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2대 48이라는 아주 박빙승부 끝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집권 후반부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선 3주년을 맞아 오늘 이 시간엔 오랜만에 모시는 분이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요. 네, 많이 났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또 나중에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3년을 평가해본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1등 공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2011년 12월 이즈음부터 한 1년 동안 참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죠. 예. 그러나 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그 전에 대선 전 1년에 좀 약속했던 것을 취임 후에는 거의 지키지 못해서 예. 저 같은 사람은 좀 실망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제가 대선 본선 과정에서 좀 예상도 했던 바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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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근 전현직 정치원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놨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고 또 평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철수 의원은 뭐 무책임하고 오만한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이다. 뭐 그동안 한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무슨 조언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 평가에 좀 아무래도 좀 가깝다고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오만하게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정치라는 것이 여야 간의 상쟁을 좀 추구해야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의회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에 그 사회 대통합, 국민 대통합, 100% 대한민국 이것을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죠. 특히 중간층 유권자들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에는 좀 여야 간의 대화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좀 여야 간의 대립이 좀 격화되고 모든 것이 좀 정쟁화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여당 또는 청와대 책임만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야당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집권 세력을 이끄는 대통령한테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여당 대표를 부하다르시다 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요? 그건 뭐 전체가 아니라 최근에 쟁점 법안 때문에 그 당대표, 원내대표 그 TV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 보고 그건 모두 당혹스럽죠. 어떻게 당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수평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야죠. 과거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다 존중했습니다. 물론 배우를 볼 때는 막 이건 안 되니까 당신 의견 다뤄도 이걸 따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소통,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미숙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런 것은 뭐 정무 소속과 말하자면 원내대표 같은 걸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차마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 지난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데 3년차 박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정말 박스권을 유지해요. 뭐 잘하고 있다, 뭐 잘하지 못한다.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이명박 정권 그 시절에도 대통령 지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전 대표라고 불렀죠. 그걸 봤는데요. 그 30% 이하는 안 깨지더라고요. 안 떨어지나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막 40을 돌파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수능에 들어가면 30에 근접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좀 타고난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을 정치적 자산이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그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 힘입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야당 대표로서 한국의 보수층에 좀
그야말로 완벽한 지지를 받은 면이 있죠. 예.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위기가 올 때마다 정면 돌파하는 능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또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또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그게 관계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진보 정권이 해야 할 공약을 약속해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이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대한민국 65세 이상은 80%는 계속 1번을 찍을 거다. 그런 부분도 저는 또 서울뿐 아니라 2012년 지방에도 많이 가보고 보면 피부로 그런 걸 좀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지율을 보다 좋은 목적으로 썼으면은 그야말로 당신이 지난번 총선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 같은 뭐 경제민주화랄까 복지랄까 또 상생 정치를 했으면은 지금은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쟁점 법안 같은 것도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좀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분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농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3명의 대통령을 만들었다.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그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좋은 위치를 보다 왜 좀 전향적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제가 섭섭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임기 후반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가 이제 관심인데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지금 국회와의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회의장과의 이렇게 맞선 상황 참 보기 드문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거에 보지 못한 국회의장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볼 때 국회 편제도 어느 나라나 입법부가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지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행정부는 입법부 다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위는 그렇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정의화 의장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좀 이른바 친박과는 좀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2012년 총선 때 정의화 의장께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2년 5월 15일에 전당대회 했기 때문에 5월 15일 아침까지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최고회의 격이죠. 저도 한 구성원이었죠. 그 마지막 그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대위 회의 때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게 국회 선진화법이죠. 그래서 당론을 정하니까 제 기억에 정의화 의원 당시 의원님이죠. 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거는 국회 구성원일 다수결에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당론에 따랐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진화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친박계에서는요, 뭐 해임 결의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직접 좀 그 발언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이 한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임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어제 156명 연서로 해서 가져왔던데 그 156명한테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다 도장을 찍었는지. 자, 뭐 제가 느끼기에는 단단히 화가 난 건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 뭐 법안이 통과돼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쟁점 법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청와대 의지 이것도 굳이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마는 그 대통령이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뭐 전화도 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도 대통령이 상대방 정당의 하원의장뿐 아니라 원내대표 말할 거 없고 소강 상임위원회 직접 전화하고 청와대 불러서 식사하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또 보기 어렵지만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쟁점 법안 중에서 특히 그 노동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또 그냥 통과시키면 그 큰일 납니다.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 합의도 해도 나중에 와서 사고가 뭐 완전히 그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 대타협처럼 슈레더 총리하고 메르켈 총리가 총리 바뀌면서 타협처럼 사회 구성원에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나서 그 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여당이 좀 무리하는 것 같고 정급하면은 노동 관련 부분은 뭐 내년 후에 해도 난 크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런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야당이 이제 그 경제통도 뭐 강봉균 장관이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얘기하기를 야당도 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야당이 그렇게 안 되느냐. 과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손학규 대표 때 얘기인데 손 대표가 뭐 어느 그 FTA 같은 건 좀 이거는 좀 통과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결국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말하자면은 좀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통에 있는 게 이게 저는 안철수 개인과 문재인 개인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이 세계를 보는 또는 정치 경제를 보는 철학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끼리 선거를 위해서 같이 그야말로 한 숟가락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면은 좀 강경한 쪽의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그런 것을 소수 말하자면 좀 야당 내에서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그런 원내대표는 대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그거 했다가 물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지금 야당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외로운 길을 갈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어렵다. 많은 사람 생각에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수십 명 의원들이 그 안철수 대표 기치를 따라서 순탄하게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그러면 또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제 탈당한 의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다 그 안철수 의원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들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인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포용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 도전이 남아있죠. 남아있고, 또 그런 또 하나는 이제 소선거제에서 아무리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지금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대선 지지율이 더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건 대선이 아니고 이게 총선 아닙니까? 소선거제. 그 영국의 자유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전체 유효 투표에서 30% 얻어도 의석은 1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가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